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레다와 엑셀시오르입니다. 브레다는 3-4-1 이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나 3백 사이 간격이 경기 내내 고정되지 못하고 쉽게 벌어지면서 상대가 한 번만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도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수비 숫자는 많지만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커버 체계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팀이며 이로 인해 수비 배치 자체가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마노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타이밍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이지만 전개가 끊기면 고립되기 쉬운 유형이고 브림 역시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는 위협적이나 팀 전체 간격이 흔들리면 공격 전환 과정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홀트비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수록 턴오버 이후 전환 수비 리스크가 커지고 특히 윙백이 전진한 순간 측면 뒷공간 커버가 센터백으로 넘어가며 3백 간격이 더 벌어지는 구조는 상대에게 중앙 통로를 그대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4-2-3-1 포메이션에서 10번 지역 포켓을 먼저 점유한 뒤 침투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전개가 매우 명확한 팀으로 베르그라프는 박스 안에서 첫 터치와 타점으로 찬스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이며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며 슈팅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특히 나우요크스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침투로 골대 정면을 여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더블 볼란치는 전환 순간 2차 차단선을 형성해 공격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합니다. 브레다가 윙백 전진 이후 센터백이 한 발만 끌려 나와도 중앙 포켓이 열리는 구조인 만큼 엑셀시오르의 빠른 포켓 점유와 침투 타이밍은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커싱과 오버래핑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컷백 루트까지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베르그라프의 마무리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브레다가 세트피스로 한두 번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반의 구조적 간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파이널 서드가 한번 열리는 순간 수비 재정비 전에 슈팅까지 이어지는 엑셀시오르의 전개 속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상성은 분명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더 빨리 읽고 침투로 연결하는 팀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쪽은 엑셀시오르라고 판단됩니다. 엑셀시오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에 지속적으로 숫자를 쌓아 세트피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으로 3백 구조 덕분에 센터백들이 공격 세트피스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수비 안정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리치는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버텨내는 힘과 스크린 플레이, 낙하지점 선점 능력이 뛰어나 1차 헤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세컨드볼 공격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자원이며 버크는 직선적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찌르며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 상대 수비를 박스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외곽 공간이 비게 되고 캐디라는 중원에서의 강한 경합과 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세컨드 지역볼 다툼을 책임지며 공격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윙백들이 박스 근처로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코너킥과 프리킥이 누적되는 흐름을 만들고 후반 교체 카드까지 더해지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 압박 강도가 더욱 올라가는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 역시 3-4-3을 사용하며 측면 전개와 전방 침투에 강점이 있는 팀으로 에브누탈리브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스트라이커이고 크나우프는 스피드와 직선 침투로 역습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다우드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전개를 풀어내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외곽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1차 클리어 이후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한번 흔들리면 재정렬 속도가 늦어지며 실점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3백 맞대결이지만 핵심은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볼 싸움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장신 자원들을 박스 안에 집중시키며 상대 수비 시선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자연스럽게 박스 외곽이 비게 되고 그 지점을 캐디라가 선점의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가장 현실적인 득점 루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크나우프의 침투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 계획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코너킥과 프리킥 빈도가 늘어나면 우니온 베를린의 강점이 더욱 선명해질 공산이 큽니다. 결국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약한 세컨드 지역 대응과 우니온 베를린이 가장 잘 준비된 세트피스 압박 루트가 정면으로 맞물리는 경기로 흐름이 쌓일수록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와 피사입니다. 베로나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사실상 5백에 가까운 낮은 블록을 형성한 뒤 중원 숫자로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는 전형적인 잔류 싸움형 팀입니다. 지오바네는 전방에서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며 타이밍이 맞는 순간 빠르게 침투해 마무리를 가져가는 자원이고, 브라다리치는 왼쪽에서 킥 정확도가 뛰어나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모두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특히 브라다리치는 단순히 크로스만 올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세컨드 지역에서 공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베로나의 공격 전환 속도를 결정짓는 축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갈리아르디니가 중앙에서 몸싸움과 활동량으로 중원을 버텨주며 세컨드볼을 정리해줄 때 베로나는 비록 점유율은 낮더라도 박스 앞까지 공을 운반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피사는 3-4-1 이 구조를 사용하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마이스터와 에비셔가 공주변으로만 몰리다 보니 세컨드 지역이 비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라인이 내려가야 할 타이밍에 공간 관리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 박스 앞 주도권을 쉽게 내주며 슈팅각을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윙백이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 전환이 발생하면 뒤 공간 커버가 늦어져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당하는 구조적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22 베로나와 19위 피사의 맞대결이지만 승점은 동일해 순위보다 경기 내용과 상성이 더 중요한 흐름이며 홈에서 버티다 세컨드 지역을 장악해 한 방을 노리는 베로나의 전술이 피사의 전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다리치가 세컨드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고 지오바네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피사는 공격 숫자를 늘리더라도 중원 재정렬이 늦어 역습 리스크를 계속 안게 될 공산이 큽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경기 양상을 종합해보면 이 강등권 승부에서는 세컨드 지역을 먼저 장악하고 박스 앞을 점유할 수 있는 베로나 쪽이 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베로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메스와 릴입니다. 메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세워 두 줄 수비를 구성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박스 근처 집중력이 지나치게 헐거워 경기당 평균 2점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으로 수비 조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산에는 전방에서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잘 잡는 자원이지만 팀이 수비에 쏠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치타이슈빌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 성향이 강한 대신 수비 가담 비중이 낮아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오레가 중원에서 압박과 경합을 책임지려 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한 박자만 늦어져도 포백 앞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며 이 구역에서 상대에게 슈팅까지 허용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메스 수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 릴은 같은 4-2-3-1을 사용하더라도 경기 운영의 결이 완전히 다르며 더블 볼란치가 중앙을 단단히 잠근 상태에서 하랄손을 중심으로 한타 압박과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를 차분히 풀어가는 팀입니다. 하랄손이 중앙에서 방향을 바꾸며 압박을 벗겨내면 페르난데즈 파르도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블록은 좌우로 끌려다니며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지루는 박스 안에서 등지고 공을 받는 순간 이미 슈팅이나 떨궈주는 플레이를 동시에 준비하는 유형이라 메스처럼 박스 앞 압박이 느슨한 팀을 상대로는 한 번의 정확한 공급만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스가 전방 압박으로 변화를 주려 해도 탈압박 이후 뒷공간이 크게 열릴 위험이 크고,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박스 앞 연속 패스와 이선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전술적인 선택지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하위권으로 떨어진 순위 탓에 실점 상황이 반복될수록 멘탈적으로도 흔들리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앙 탈압박과 짧은 패스로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 릴과 포백 앞 공간이 계속 무너지는 메스의 상성은 뚜렷하게 갈려 있으며 경기 흐름과 찬스의 질 모두 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됩니다. 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즈와 노팅엄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후방 3백이 폭을 넓게 사용하며 빌드업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어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를 갖춘 팀으로 전방에서는 칼버트 르윈이 등지고 버텨주거나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제공권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론스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과 돌파를 동시에 가져가는 자원으로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할 경우 상대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슈타흐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수비가 정비되기 전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매우 위협적으로 작동합니다. 슈타흐는 박스 앞에서 한 박자 빠른 중거리 슈팅과 침투 타이밍을 모두 갖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클리어된 공이나 루즈볼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마무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리즈 유나이티드는 공격을 더 직선적으로 전환하며 칼버트 르윈을 향한 크로스 빈도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달려들어 러닝 점프 이후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방향을 바꾸는 세밀한 패턴이 완성도 높게 준비되어 있어 세트피스가 누적될수록 득점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노팅엄은 4-2-3-1에서 이고르 제수스를 중심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고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의 개인 능력으로 전환 상황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수비 시 이선이 깊게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흔들리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차단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박스 안 제공권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폿 사이 공간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세컨볼 대응의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흐름상 에론슨의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가 반복되고 슈타흐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라인 슈팅이 살아난다면 노팅엄 수비는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에 놓이게 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함께 라인 간격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팅엄이 역습으로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 완성도와 후반 직선적인 공세 그리고 세트피스 위협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두 번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되며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오사수나입니다. 셀타비고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격 시에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으로 보르하 이글레시아스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버티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중볼뿐 아니라 낮게 깔리는 패스에도 몸으로 수비수를 먼저 밀어내며 두 번째 터치에서 마무리를 가져가는 데 능해 박스 안에서의 득점 기대값이 높은 자원입니다. 셀타비고의 핵심은 엘 압델라우이와 일라익스 모리바가 만들어내는 하프스페이스 연계로 두 선수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센터백과 풀백 사이 통로로 침투하는 움직임은 수비 시야 밖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피지컬과 볼 운반 능력을 겸비해 중원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방으로 치고 나가며 미드필더 간격을 벌려놓고 그 틈으로 엘 압델라우이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면서 수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가 따라 나오면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에게 공간이 열리고 버티면 하프스페이스에서 여유 있는 슈팅 각이나 컷백 찬스를 허용하게 되는 전술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4-2-3-1로 중앙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수비 전환 시 더블 볼란치와 이선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약점이 뚜렷하고 아이마르 오로조와 루벤 가르시아가 공격에 치중하는 구간에서는 세컨드 지역에서 연속적인 패스 허용으로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셀타비고가 중원에서 한 번만 탈압박에 성공하면 곧바로 하프스페이스로 공이 투입되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이 자주 열릴 수 있고 여기에 셀타비고 원정이 라리가 강팀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사수나 선수단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압박 타이밍이 한 박자만 늦어져도 홍관중의 분위기와 함께 셀타비고의 하프스페이스 원투 패턴이 살아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과 환경적 요소 모두 셀타비고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매치업이라 판단되며 셀타비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찰턴과 퀸즈파크 레인저스입니다. 찰튼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차분하게 빌드업을 시작하되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 과감한 전진 패스로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구조를 갖춘 팀으로 리번이 제공권과 등지는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에서 확실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켈만이 그 주변에서 뒷공간을 찌르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전형적인 투톱 상호 보완 구조가 매우 위력적입니다. 여기에 코스텔로가 측면에서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컷백으로 수비 균형을 깨뜨리며
중원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윙백과 2선 자원들이 동시에 전진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공을 잃은 직후에도 수미와 윙백이 빠르게 좁혀 들어가 전환 압박을 가동하면서 상대 역습을 초기에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슈팅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유지하는 점도 찰튼의 큰 강점입니다. 세트피스에서는 리번을 포함한 장신 자원들이 니어 포스트와 파 포스트를 동시에 공략하는 세밀한 패턴을 활용해 1차 경합 이후에도 공격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퀸즈파크는 2명의 공격수를 세워 중원을 거쳐 측면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코네가 전방에서 롱볼을 몸으로 받아내며 버텨주고 덴벨레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패스로 변화를 주는데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마센의 오버래핑 이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고 중원 역시 압박이 강해질수록 안전한 패스 위주로 운영되며 템포가 끊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파포스트 마킹이 불안정해 1차 경합 이후 세컨드볼을 쉽게 내주고 박스 안팎에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연속적인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패턴이 치명적입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중원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와 흐름을 장악하는 찰튼과 개인 기량에 의존한 역습으로 맞서는 퀸즈파크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코스텔로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수비 간격을 넓히는 순간 리번의 버티기와 켈만의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 수비에게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퀸즈파크가 빌드업이 막혀 롱볼 비중을 높일수록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며 찰튼의 연속적인 2차 공격을 허용할 위험이 커지고 파포스트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파고드는 찰튼의 세트피스 패턴은 결정적인 득점 루트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점유, 전환 압박,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고려하면 찰튼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추격을 위해 라인을 올릴수록 마센의 뒷공간이 더 크게 노출되는 퀸즈파크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로 찰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